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홍천, 홍석준 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문 연다입니다. 문을 열겠다는 국민의힘의 얘기인데 권영세 당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하면서 빅텐트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두 분께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문을 연다는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문을 열 것인가? 조홍천 전 의원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열까요, 과연? 뭐 당을 떠난 분뿐만 아니고 뭐 정파를 달리하는 분까지도 다 환영한다 뭐 그런 취지로 아마 권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염두에 두는 거는 당면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런 예, 사람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다 좀 일로 모여주십시오.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반 이재명인 것 같은데 홍석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일단 뭐 짧게 말하면 뭐 반명, 견, 뭐 연대, 뭐 이런 빅텐트를 위한 뭐 빌드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네. 빅텐트를 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공사는 국민의힘에서 하겠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서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지금 당 소속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다른 정당이라고 하면은 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좀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선은 경선대로 가는데 지금 입당을 해버리면 네. 갑자기 나도 경선에 낄래요 하고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입당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 한덕수 대행이 오늘 뭐 보도에 나왔듯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출마하냐고 하니까 노코멘트라고 했다면서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not yet. 예. not yet. 아직 결정 못 했다. 네. 근데 입당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보고 뭐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는 뭐 지게짝대기 한 개라도 뭐 다 필요하다.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출마 안 하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네. 만약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한덕수 대행은 못 들어오죠.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결심을 하게 되면은 단일화 여론이 막 높아질 거잖아요. 이후에 단일화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때 뭐 입당을 해서 당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도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문호를 활짝 열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 지금 경선 이후의 국면까지도 당연히 다 네. 포함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무소속으로 지금 이제 출마하신 분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당적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이 사항에 당연히 뭐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 계신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염두에 둔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뭐 대선에 디귿자도 뭐 꺼내지 마라 이야기하다가 네. 계속해서 말이 차츰 하면서 이제 정치인 냄새를 살살 풍기기 시작했죠. 특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도 그렇지만 네. 그 식당에서는 손편지를 남긴 거. 야, 이거야말로 좀 정치인 이제 냄새가 이제 물씬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 이상 공직자 출신으로서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사실 이런 공직자 출신이 대선 같은 큰 정치판에 끼어든다,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어떤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그 뭐 총 결사적으로 반 이재명 개헌연대의 어떤 문호를 활짝 열었다.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예. 근데 개헌연대가 지난주에 이낙연 전 총리가 뭔가 개헌과 관련된 모임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초대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40일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 안에 반면 개헌연대라는 게 좀 뜰 수 있을까요? 하려면은 네. 후보 등록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직 근데 이제 그 빌드업하는 과정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가고 해야지요. 예. 그저 거기에 앞서서 오늘 저 권영세 위원장이 당의 문을 활짝 연다. 다른 당에 몸담았던 분들도 뭐 얼마든지 웰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그 누구라도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말 참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를 하려면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 차원에서 그 절연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예. 탈당 권유를 하고 안 되면 출당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다 위헌 위법이라고 다 났잖아요. 근데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다. 저조차도 지금 납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조기 대선인데 지금 뭡니까? 뭐 윤버지 그러면서 뭐 윤신당까지 나온다 그러고 뭐 정광훈 목사는 뭐 자기도 출마하면서 예. 국민의힘에다가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중에 상당수 거의 과반 이상은 어정쩡한 태도 아니면은 옹호하는 태도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헌법에 부합되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라도 들어와라? 안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일단 당내 정리가 우선이다라는 아니, 게 당내 정리가 아니고 네. 탄핵과의 어떤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갖다 명확히 하고 그것은 곧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예, 그까지도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이게 두 번째로 큰 당으로서 뭐 들어와라. 예. 라고 했을 때 그래 저기는 앞으로 헌법 가치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믿지. 그거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정리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지금 뭐 반면 개헌연대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빅텐트의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자유우파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빅텐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에부터 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방금 조홍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더 심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자유우파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즉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로 인한 어떤 국가 마비를 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단호히 나름대로 그 방법이 비록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싸웠다는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를 표명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고 단 결국 이런 어떤 정리는 누가 하느냐 최종적으로 경선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선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당의 기본적인 어떤 그 결정 권한이 이제는 비대위원장에서 후보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당무 우선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정치 어떤 고단수라서 아주 쉬운 말로 정리를 하시네요. 당무 우선권.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당의 문을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활짝 열었다 하지만 빅텐트라는 것은 반드시 합당을 또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차이를 묻고 반 이재명, 즉 이재명 후보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로도 어떤 그 후보 단일화 빅텐트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누가 경선 후보로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보의 어떤 지지율 뭐 이런 어떤 변수가 빅텐트의 어떻게 보면 성사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미세하게 달라진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할 거면 빨리 관두고 입당을 했으면 좋겠다. 뭐 지게짝대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는 일단 비상식적이다. 출마 자체는 비상식적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저쪽 민주당은 공산당처럼 90% 득표율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를 좀 염두에 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저 김문수 후보만 그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뭐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태도였는데 뭐 그 점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신 대선 출마하냐 그러니까 뭐 아직 결심 못했다. 저는 그거 대미 그 관세 협상할 때 네. 협상력을 높이려고 일부러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6월 3일 되면은 집에 갈 뿐인데 네. 그 사람하고 뭐 내가 가서 협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너 당신 뭐 이제 금방 그만둘 사람이잖아. 아 당신하고 협상 못하겠다. 내가 못 들어갈게.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국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좀 스탠스를 갖고 가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신 걸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저 뭐 행보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특히 다시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내 언론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예. 외신하고 CNN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그것도 어제 같으면은 이 뭐 어쨌든 영어로 막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보낸단 말입니다. 네. 비교 우위에 있는 거를 막 과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을 하기에는 24일인가 저녁부터 미국에서 협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전에 뭐 굉장히 로키로 일단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춰놓고 있다가 24일, 5일 협상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거두려고 미리 김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고 네. 그때 오 잘했네. 나는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를 가지고 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떠밀려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무소속으로는 못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은 모르겠는데 대선은 선거 비용이 뭐 400억, 500억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 같으면 몰라도 참 그 돈 자기가 대기 힘듭니다. 자기 돈으로 수백억을 대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정당에 들어가서 그 정당에 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저 간보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간보기? 예. 네. 근데 참 앞으로도 많은 저 우여곡절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제2인자로서 그 3년간의 그 국정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입장을 취할 건지 저는 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예.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여기야말로 선을 그어야 되겠네요. 선을 긋지 확실히. 않으면은 이건 뭐 당장에 대선판이 네. 내란 종식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계속 내란 종식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등장을 하면 사실 거기에 딱 걸리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조홍천 의원님이 약간 의심이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을 민주당도 열심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완용에 이은 최악의 벼슬아치다. 아예 뭐 출마를 할 거면은 대미 협상은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용으로 쓰려는 것에 대한 경계를 좀 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른 후보보다 좀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은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특히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70% 이상을 바치고 있는 수출 전선이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좀 어필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이란 그런 점 등등등은 지금 다른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네. 민주당이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그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잘해서 국민들이 뭐 좋은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해서 그런 걸 등을 업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못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하면은 당연히 또 뭐 접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성과, 업적을 가지고 하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5개 나라를 우선 협상국을 딱 정했잖아요. 콕 네. 집었잖아요. 예. 영국,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이 5개 우선 관세 협상국을 정해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협상 안 하겠다. 나 임기 다 돼갔다. 다음 이렇게 정부로 넘기겠다. 뭐 예, 그럴 수는 그럴 없죠. 수는 네.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2+2 협상, 즉 그 양국의 재무, 산업, 저쪽에는 재무, 상공장관이 지금 협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인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경선 진행하는 게 조금 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도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네. 지금 민주당은 뭐 90% 이상 이재명 어떤 뭐 지지로 나올 만큼 뭐 이거는 뭐 거의 추대 형식의 경선이고, 제가 볼 때는 학예 발표회 수준의 어떤 경선, 즉 뭐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사이다 맛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누가 4강 안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최종적인 어떤 결선 투표 2강으로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단계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끌만한 드라마틱한 요소는 분명히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어떤 컨벤션 효과와 지지율 상승에 분명히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금증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어제 마침 또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 있었는데요.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은 좀 있는데 내용이 좀 어떤가 싶어요. 토론회 내용 중에 뭐 키높이 구두 나오고 부분 가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후보들끼리 그 뭐 주도권 토론할 때 그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우선 그 당에서 이번 1차 경선 주자간 토론회를 디자인하면서 설계하면서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텐션이나 압박 뭐 이런 거는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뭐 아니 후보들 MBTI 이건 누가 궁금해합니까? 그 8명을 그걸 다 해가지고 그 MBTI가 어떻고 뭐 그걸 또 자기가 설명하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고 솔깃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네 바퀴벌레 될래, 뭐 자동차 바퀴 차차 될래, 바퀴 될래. 네. 뭐 그걸 가지고
뭐 질문을 하는데 네. 아니 뭐 좀 웃기게 하자, 조금 가볍게 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좀 얼토당토 않지 않습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예,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금 네. 탄핵당한 정당에 그래도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온 8명을 상대로 하는 경선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비장해야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죠. 그거 지금 뭐 신에게 뭐 비록 지금 배가 12척 남았습니다만은 저 어떻게든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저 무찌르겠습니다. 그런 비장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밖에 한덕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이거 뭐 해봐야 이거 뭐 예선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라는 존재 때문에 예. 이 리그가 굉장히 좀 관심이 저조하고 후보들도 그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끊임없이 윤버제 해가지고 옆에서 딴소리 치죠. 외부에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뭐 좀 하려 그러면 꽹가리 치고 뭐 밖에서 뭐 테이블 엎어버리고 난리 치죠. 네. 집중이 안 돼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 네. 등판 여부에 대해 가지고 뭐 민주당이 신경을 굉장히 쓴다.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 됐건 공화당 정권이 됐건 어쨌든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네. 그거 뭐 정당의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견제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쪽에서 과연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대중국 견제에 유효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은 저 친중 아니야?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미국 쪽에서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번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에서 왜 그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그 소위 가치 외교란 미명하에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러시아. 적대시하고 일본만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해서 뭐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예. 그게 1차 그 탄핵 소추안에 탄핵 있었어요. 안에 들어갔잖아요. 네. 결국 뺐지만. 2차에는 뺐지만은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취임식 때 온 의원들한테도 질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물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쓰는구나. 네. 요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중국 견제에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이 어느 쪽이 더 있을 것인가 예.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발 저리다고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통상외교 관세 협정 네. 협상에서도 저렇게 해가지고 원샷 받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좀 할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니냐? 예. 자꾸 뭐 대선 출마 여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네. 한덕수 대행이라면 예. 거기서 완전히 잭팟 터뜨리고 네. 그 기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할 것 같다. 그 외에는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지금 명분이 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24일 밤에 2+2 협상 하니까 뭐 결과를 한번 봐야 근데 또 뭐 되고. 빨간 모자 쓰고 뭐 일본처럼 그래 하면 이건 안 되고 아이고. 아, 모자 씌워줘도 벗어야 되겠네. 쓰지 말고. 아니 그 미리 해야죠. 네. 미리 얘기해야죠. 우리 지금 이 모자 쓰면 그럴 때 죽는다. 아니다 지금. 다 죽는다. 모자 쓸 때 아니다. 예. 아니 이제 그 지금 그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각은 이미 분명합니다. 분명한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어떤 뭐 봉쇄 견제는 뭐 정당하고 관계없이 일치된 것이고 과연 각 국가 특히 중국과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시피 한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 노딜 관련 뭐 이래 가지고 볼턴 당시에 안보보좌관 같은 거 자기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현병 환자 같은 이런 어떤 거론을 했고 그 정도로 표현을 썼어요? 그럼요. 예. 본인의 어떤 자서전에 볼턴에.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 하니까 볼턴하고 당시 국무장관이 강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무장관과 그리고 지금 이제 영킴 하원 의원 등 저도 2022년도 9월달 10월달 가서 영킴 하원 의원 등 우리 그 한국 출신의 하원 의원 4명 다 만나고 왔는데 하나같이 민주당이나 그리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케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탄핵을 일어났던 하는 어떤 배후 세력은 한미의 어떤 전통적인 동맹을 그 약화시키는 어떤 친중 네. 세력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하고 있군요.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워싱턴 뭐 정관계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미대사 또 통상본부장 등을 하면서 미국의 또 인맥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 통상 협상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선거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생각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그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예. 거기에 대해서 미 의회가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 지난해 말에 발간된 미 의회 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CRS. 네. 그 권위는 대단하죠. 거기서 한국 정치의 위기, 개헌과 탄핵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뭐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거기다가 대북 송금 연루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딱 적시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위중하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네. 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위반이에요. 굉장히 중하게 봅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형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가장 가벼운 게 입국 금지예요. 예. 근데 이게 CRS에 이게 보고서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봤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그 비상계엄 하면서 이게 뭐 다 휩쓸려 가는 형국입니다. 네. 미국이 아직도 이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 더 심각하게 보겠죠. 미국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미국이 약간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에 조금 민감하니 어찌 보면 좀 개입하려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뭐 내정 간섭이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든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드러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궁금해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추가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렇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당신 대선에 나오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뭐 주변에서 건의하고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네. 사실 정상간의 이런 통화 내용이 사실 외부로 잘 누출이 안 되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정상 간의 통화, 즉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누출해도 된다는 어떤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예. 좀 전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좀 첨가를 하면 미국 의회 사무조사국 정도가 아니고 미국 그 국무부 관영 매체 VOA가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를 해야 되고 유엔 제재가 시간이 걸리면은 미국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도 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좀 저도 이거 읽히긴 보여지죠? 합니다. 예. 정말 80년 전통의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 예. 한민당 이래 네. 왜 이래 됐습니까? 지금
왜 도대체 자꾸 외부에서 찾느냐? 이 프랜차이즈 말씀이시죠? 스타는 키우지 못하고 계속 외부에서 용병만 찾느냐? 용병 저 스타급 용병만 지금 수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참 안 좋아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로는 자유, 뭐 공화, 헌법 같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거 단절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도 아직도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생력 없이 지금 일단은 저 왜 나왔는지 모를 분들도 저 좀 계시더라고, 경선에. 8명 중에요. 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정통 보수 정당이 이제는 그 내부적으로는 정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당권에 집착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참 보는 거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참 힘드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단절하고 반성하고 떨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계속 저 정광훈한테 흔들리고 한덕수 어떻게 되는지 눈치 봐야 되고 거기다가 영혼 없는 얘기 계속하면서 예. 헌법가치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짓을 계속하는 좀비 정당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반론 기회를 저는 너무 저는 온 영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시대 상황에 맞는 관심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설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3일 이전에 나와서 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후보 단일을 했을 때 과연 그때 당시에 이미 결정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후보 단일을 했을 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이긴다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누군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하는 네.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삿밭 싸움이 그렇게 좀 심해질 건데요. 예.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뭐 100% 국민 경선을 요구할 거고 네. 또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당원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삿밭 싸움을 강력하게 이제 할 겁니다. 어떤 예.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후보 단일화 될 거냐. 당시에 2002년도 정몽준 후보가 많이 이길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노무현 당시에 그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경선 후보의 어떤 이런 조직력은 강력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우리 자유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언더독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높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어떤 네. 요소를 생각하는 거 있는 예. 것입니다. 지게짝대기 이론. 네, 조금 심한 말씀 드려서 뭐 조금 흥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가지고 예. 그 뭐 문 열어놨는데 다 들어와라 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50%입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뭐 같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봤을 때 예, 50%가 넘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두 분께 드릴 질문은 이대로면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대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최종 변수는 없을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부터.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는 지지율은 좀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점이냐면 50% 넘은 게 정점이다. 예, 일단 저는 저 조사는 저 여론조사 기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다른 어떤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 기간에 어떤 그 수치상으로는 아마 최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탄핵 전국 직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우파였던 진영의 상당수의 분들이 탄핵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 있던 경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좀 무관심한 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일부는 또 윤핵인을 비롯해서 좀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불신한 층도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점에 지금 있다고 보고 이제 후보가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또 뭐 한덕수 권한 대행과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또 치열하게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재 문제 등등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 이제 결집하게 돼서 좀 막판에는 좀 치열한 어떤 그런 어떤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 어대명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듯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그리고 중도 우파가 결집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홍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막판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다. 네. 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권까지 행정 권력까지 차지할 경우에 거기다가 저 당내 경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에 필적하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유일 체제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 권력 완전히 잡고 있고 행정 권력 완전히 잡고 있고 그나마 법이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거부권 하던 것도 이제 뭐 그냥 프리패스고 뭐 인사도 그렇고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손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뭐 못 짓겠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쾌히 그 이재명을 대신할 쪽에 손이 가게 하려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깔끔하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그 위헌적 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날을 세우고 또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를 일단 국민의힘이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경선해가지고 단일화를 한다면은 한덕수 대행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센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말의 집집안 같은 게 없어야죠. 그게 지금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그 플러스. 예. 아, 저대로 하면 되겠네. 우리나라 나아지겠네 하는 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 번외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 84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우리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형사 피고인이 유력한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까지 되는 경우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 지금 공백이 있는 거죠. 네. 해석을 아직 근데 내려준 게 없는 거죠. 결정한 게 없는 근데 거죠. 대법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갖고 있고 어쨌든 오늘인가 내일인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심 재판관 주심 대법관이 네.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데 대법원의 심리는 1, 2심하고는 달라서 서류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에 그 탄창이 딱 꽂혔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격발만 하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빠르게 하려면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고 길게 하려면 뭐 몇 년을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눈치 본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 다른 사건들도 지금 뭐 중앙지법이나 수원지법이 많잖아요. 예. 거기는 계속 사람이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만에 하나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뭐 파기환송이 됐건 파기자판이 됐건 결론을 내준다면 파기자판돼 가지고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뭐 5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를 파기자판해서 피선거권을 없앤다. 그건 사법부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게 파기환송을 하는데, 파기환송을 한다는 거는 유죄 취지로, 지금 무죄가 났으니까 네.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환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는 그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6월 3일이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 대법원 마음인데. 예.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면은 국민들 마음에는 2심에서 무죄만 안 받았으면 이거는 피선거권 날라가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그거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내 경선에서 합산 득표율이 89.56%입니다. 90%가 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 후보가 되는 것에는 별로 뭐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놓는 경선 후보 자체 공약 자체가 다 대선 공약이 되는 건데 외교 캐치프레이즈도 실용 외교다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드릴 질문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중국의 셰시에 일본에서 아리가 또 미국에서 땡큐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표 말을 믿는 사람이 바보죠. 이재명 대표 뭐 말한 게 뭐 지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알뜰하게 예. 송영길 그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불체포 특권을 챙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또 김포공항 뭐 이전 어쩌고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지키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각 국가별 인식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훈련하는 것 자체가 자유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후쿠시마 방류를 하면 제2의 태평양 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런 예. 어떤 이야기를 하고 미군에 대해서 미 군정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또 그 북한의 어떤 김정은에 대해서 선대의 즉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실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는 끝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저는 보여왔는데 그런 것들을 실용 외교라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한 단지 대선을 앞두고 포장을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대선을 지금 앞둔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영께서 말씀하신 게 딱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가 현재 누가 뭐래도 허영 교수입니다. 예.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을 똑같이 허영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84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대통령이 되면 재판한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68조 사망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68조요. 예, 사망. 네. 예. 재판 등의 사유로 대통령이 거리가 될 때는 그 재선거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재판 등의 사유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의 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이 된다는 거라고 허영 교수가 강력하게 최근에도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막 바꿔가지고 예. 막 개정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면소 내지 이런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건 뭐 내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예. 그 거부권도 뭐 하니까. 예, 네. 즉 입법 기존의 독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한 그런 네. 방법으로 저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조 의원님 얘기로 좀 마무리를 예. 해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실리외교 네. 실용 외교. 실용 외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뭐 말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그 기조가 갑자기 그런 쪽으로 간다고 다들 믿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교라는 거는 대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국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믿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꾸준히 그 싸워온 족적들은 네. 어쨌든 좀 중국한테 왜 저렇게 좀 약하지? 라는 게 계속 쌓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전부터
지금 예를 들어 뭐 서해상에 구조물 만드는 거, 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세게 얘기를 강경하게 뭐 네. 한다든가 해야지. 얼마 전에 그 알릴레오인가 뭐 유시민 작가 네. 그 유튜브 나가서 예. 뭐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뭐 러중 관계도 뭐 잘 관리해야 된다. 네. 뭐 쌀로 밥 짓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말씀만 그렇게 한미 동맹 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미 동맹 없으면은 사실 우리 안보가 지금 유지가 지금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중국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과 또 미국 예. 조야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크겠네요. 볼 겁니다. 네. 말만 그렇게 한번 에드벌룬 띄운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예. 저도 다음에는 명찰 네. 저희가 세 번 나오시면 예, 하는데 예, 두 예. 번 나오셨고 다음에는 준비해 놓고 되게 부러운 모양이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라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